사회복지 법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시민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의 법체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정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규정되었고 1949년 본 기본법에서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으로서 국가는 단지 도둑만 잡으면 된다라는 야경국가 중심의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국가의 역할을 최선으로 하는 자유권적 중심의 기본권이 발달하였으나 이후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사회복지 국가 원리가 도입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통해 구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인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는 1948년 제정된 국민부조법이 있습니다. 구빈법의 경우에는 유랑민을 비롯한 빈민자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최초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으로 대상자를 나누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노동의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했던 현상을 띠게 됩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이것을 니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충족하는 것이 주로 가족과 그 지역 사회 중심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여 일종의 경영주가 되는 가장이 가족의 구성원을 지휘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업 중심의 경영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가장은 소유와 경영, 수입에 있어서 지배적인 권능과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생활에 대한 보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가족의 의미는 가장의 지배와 관리 하에 생산과 경영, 소비 생활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족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가족의 의미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으로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생산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은 단순한 소비 생활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존의 농민은 공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족의 생존과 부양의 문제는 임금 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 즉 임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지는 가장은 단순한 임금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존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가장이 받는 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임금이라 함은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까지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임금이란 단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가족법상의 부양 책임과 자본주의상의 노동력의 제공에 따른 대가 교환 문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었고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회주의 혁명을 비롯한 대규모 노동운동과 대량의 실업현상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시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민법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자유권적 중심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새로 형성된 사회법은 인간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법으로 양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으로 나누어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빈민원에 수용하여 구호하도록 하였습니다. 1601년의 빈민법의 특징은 빈민을 노동 능력에 따라 구분하였고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식의 법 내용을 띠게 됩니다. 기존의 교회 중심의 지방교구에서 이루어지던 빈민구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였던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주법을 제정하여 교구 내에 있는 빈민은
그 교우구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따라서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1662년 제정된 정주법은 빈민에 소속한 교구를 분명히 하여 빈민이 도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구빈 감독관은 불황자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추방하도록 하였습니다. 1782년 제정된 길버트법은 길버트라는 의원이 주도한 법으로서 기존의 작업장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법이 됩니다. 기존의 작업장 중심에 이루어졌던 공공부조를 근면한 빈민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부조를 받도록 하는 원해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스피넷랜드법에서는 가족의 수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생존하기 위한 수준까지 보충해 주도록 함으로써 최저 생활의 보장 제도의 기원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4년에는 신빈민법이 제정되어 자유주의적 시민법의 원리가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에 따라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신빈민법에서는 스피넷랜드법에서 인정되었던 임금 보충 제도를 폐지하였고, 노동이 가능한 자의 경우, 빈민의 경우 작업장에 강제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빈민법에서 적용된 원칙으로는 빈민 구제의 구호 정도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라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업장 외에서 구호로 하도록 하는 원해구제의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신빈민법은 빈민 구제의 책임을 국가에서 중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긴 하였으나 사회통제적인 성격을 띠므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 1911년에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호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1921년에는 국민보호법을 개정하여 실업보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궁핍과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의 6대 원칙으로는 급여가 적절할 것, 정해진 X의 급여를 제공할 것, 그것을 객출할 것, 행정책임을 통합할 것, 그리고 포괄할 것, 분류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그 배경으로는 당시 독일의 집권자였던 재상인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의 출신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자 진화법이라는 법을 통해 억압하면서 노동계급을 사회 파괴 세력이 아닌 사회 내로 통합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입법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가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권들은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고 1883년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8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인 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889년에는 연금보험인 폐지 및 노령보호법이 제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대공황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을 받았고 기존의 전통적 자유방임주의 가치관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 등을 통해 시행된 대규모 공공사업,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의 뉴딜 정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였던 복지를 공공복지로 옮겨오게 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최초로 소셜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19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이 이 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봉건사회를 시민혁명을 통해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민사회가 19세기 초에 형성되고 이와 관련돼서 개인의 이익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이 시민법이 되겠습니다. 시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빈부격차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법이 20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대 시민법의 원리들이 제한되거나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 공공복리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고 현대형 소송 등을 비롯한 피해자 구제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무과시 책임주의가 도입되게 됩니다. 기존의 시민법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하여 야경국가를 추구하였다면
이후 수정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법은 국가의 개입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복지법을 비롯한 노동법과 경제법이 새로운 법 영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그 의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의미는 출산과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보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를 사회보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헌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교직원을 비롯한 특수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던 것이 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아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나 공공부조는 일정한 보험료 납부 없이도 생활 능력이 없다라든가 생활이 곤란하다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에 관련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 합니다. 아까 보셨던 영국 빈민법, 프롤로라고 하는데요. 빈민법이라고도 하고 구빈법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구빈법에서 구조를 받을 권리, right to relief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가 형성되는
연역에 대해서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PPT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빈법이 발전된 과정을 보시면요. 1349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여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법령이 1349년 제정되게 됩니다. 1531년에는 최초의 공적인 빈민구제인 구제법이 헨리 8세의 시기에 제정됩니다. 그러다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대표적인 기존의 빈민구제 법률을 모두 집대성한 구빈법이 되겠습니다. 이후 1662년에 청교도 혁명으로 인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적을 마련하는 정주호적을 제도화한 정주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후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이 제정되고 1834년 새로운 구빈법이 제정되어 작업장을 중심으로 빈민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이 당시에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경우에는 자유방임주의, 즉 야경국가를 지향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빈민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빈법은 20세기 국민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가 새로운 체계의 사회복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948년에 사실상 폐지되게 됩니다. 구빈법에 의해 시민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영국의 커먼로우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구빈행정은 빈민을 구제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불황자를 처벌한다는 경찰 행정의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 억압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생존권을 보장하는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입장에 입각해서 운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34년 이전의 옛 구빈법에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빈민 처우가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834년 새 구빈법에서는 벤덤의 공리주의와 정족법의 연관성에 견지하에서 권리보장을 기초로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빈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공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길버트 법상의 긴급 구제를 위한 보조 의무, 그리고 구조 대상자의
라이트 릴리프를 구현하기 위한 입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주법은 정주 호적을 제도화하여 기존의 치안유지 강화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나 후에 구조를 받을 권리로서 연동하여 시행되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구조를 받을 권리, 구빈법이 커먼로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에 반해 독일의 경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리가 사회권화되고 생존권 보장에 입각하여 제도가 운영되게 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으로 인해 1949년 본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없어지고 사회국가 원리 조항을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34조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사회적 기본권 이론에 영국의 앵글로색슨적 운영이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수준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상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공공부조제도가 기존의 시혜적 성격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이 강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만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보호 중심의 성격을 띄었음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권리,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그 대상자가 되며 긴급급여 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1961년) 제정되어 2001년 폐지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러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수급권자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강화하여 이를 권리적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제정된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자립과 자활의 강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구조에서의 사회보장급여권,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빈법상 열등처우의 원칙과
길버트법상 긴급성의 원리가 연역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이론으로서 음모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음모 이론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이 사회 전복이나 사회 갈등의 세력으로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어서 이러한 사회적 위협을 막고자 한다는 이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행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가 된다면 특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선별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재정 낭비에 불과하며 집중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취할 경우 역차별의 문제,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는 문제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이후 실업이 증가하였고 경제 전반의 침체 현상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슈레더 총리, 이 당시의 총리였던 슈레더 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초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기초로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에 직면한 유권자들이 기존의 슈레더 총리의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실현하여 이후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70년대에 심각한 노동파업이 일어나서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으나 이후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노동자 총연맹 에로와 경영자협회와 정부가 합의하에 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와 경영자의 합의를 통해 고용의 안정을 취하게 되고 이후 40년 이상 일관된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형성과 복지법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제론 첫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